반갑습니다. 글쓰기 생초보 특강 1강 정확하게 올바른 문장 표현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1강에서 문장 표현부터 시작을 했죠. 왜 문장 표현이 중요할까요, 선생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소서에서 물론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릇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조금 더 어울리는 그릇에, 조금 더 예쁜 그릇에 먹으면 더 기분도 좋고 또 음식 맛도 더 나는 것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자소서에서 문장이라는 것, 그것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 같아요. 문장은 패션이다. 그래요. 문장 자체가 사실 본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부끄럽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세 사진이 이제 선생님의 EBS의 역사와 이렇게 함께 하는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제 요 사진이 그나마 선생님 보기에는 제일 예뻐서 우리 강의에서 타이틀로 쓰고 있는데요. 이제 요게 그 전 사진이고요. 아, 정말 이 사진은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도 좀 정말 어색하고 부끄럽고 막 그런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의 이제 평소의 일상의 사진인데요. 여기 저희 막내예요.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뭐가 달라요? 그렇죠? 본질은 같아요. 이 안에 담겨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느낌이 달라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네 사진 중에서 좋아하는 사진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두 사진 뭐 선생님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또 예뻐 보여요. 평소에 저보다 예뻐 보여요. 그렇지만 뭔가 좀 어색해요. 뭔가 이렇게 약간 이 기술의 힘도 빌리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정제돼 있고 뭔가 꾸며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편안한 일상의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어색한 자세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장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글 전체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다 정확하게 문장을 써줘야지만 우리가 입학사정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요. 이 정말 멋있고 구체적이고 좋은 내용들을 예쁜 그릇에 담았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동시에 보면 문장은 형식이라 그랬죠. 하나의 패션이지만 사실 동시에 내용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뭐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막 이제 요새는 이제 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이렇게 가면서 뭔가 이렇게 맞춤법이나 뭐 띄어쓰기나 이런 거 틀린 거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다가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거든요. 뭐 그런 건데 여기도 보면 여기 어때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이거에서 내 핀이니까 그냥 입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글을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입학사정관, 또 교수님들일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뭐 하니까 자소서 보면서 여러분들 평가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되게 문장, 표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요런 거 하나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글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딱 보면 틀렸네?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자, 어느 이제 화장실에서 제가 본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곳은 소방시설인 뭐 알람밸브 실임으로, 이게 뭐로 써야 돼요? 이무로 이렇게 써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표현이거든요. 또 여기에서도 보면 뭐 조작하여, 명사 다음에 하다는 붙여 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어 선생님이 되니까 저도 막 이런 거만 보이는데 입학사정관 역시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장애가 발생되므로, 이거 같은 경우도 되므로로 써야 맞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자, 문장은 형식인 동시에 내용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내용을 보면 사실 아무렇지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의사 전달이 다 돼요. 그렇지만 저렇게 맞춤법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국어의 규범에서 어긋나게 썼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지? 별로 그렇게 글을 많이 안 써본 사람이 쓴 건가? 아니면 되게 부주의하게 글을 쓴 거 아니야? 라고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용적인 부분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표현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고 깔끔하게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올해도 고3 담임인데요. 또 선생님들 올해 또 수많은 자소서를 봐줘야 할 텐데요.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너무 문장 표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 뭐 우리 담임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뭐 써가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막판에 몰리면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장이라는 거는 글쎄요. 가수로 치면 목소리 같은 거예요. 자기만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 이 학생들이 그 문장 표현이 잘못돼서 선생님이 수정을 해주다 보면 학생 고유의 특유의 어떤 목소리가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워요. 이 학생만의 어떤 독특한 문장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문장 표현을 하고 또 예쁘게 문장을 쓰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고향의 하늘.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보면 뭐죠? 이 문장은 여러분들 잘 알죠? 뭐가 아름다워요? 고향이 아름다워요? 하늘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녀는 나보다 TV를 더 좋아한다. 이게 참 마음 아픈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녀는 내가 TV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TV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 덜 마음이 아프죠? 또 하나는 정말 그녀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TV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장이죠. 중의적인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중의적인 문장이 자소서에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때는 의미 파악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좀 잔인하죠? 뭐 서울 시체 육회 이건 띄어쓰기 문제인데 그렇죠. 당연히 오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뭐 얼핏 잘못 읽으면 어때요? 뭐 요렇게 읽어버리면 그쵸? 생각보다 많이 잔인해지죠? 띄어쓰기 하나 잘못했더니 문장 표현 자체가 문장의 의미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서울과 서방을 구하시오. 아니면 그쵸? 서울과 이거 띄어쓰기 정확히 하면요. 서울과 서방을 구하시오. 그러면 서방님을 구하세요. 뭐 이런 의미일 수 있죠. 근데 띄어쓰기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 가서 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쓰는 문장 하나하나는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중의성은 없는지 문장 성분의 호응은 정확한지 이런 것들까지 정확히 따져서 써야 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선생님이 하는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5강을 강의하게 되잖아요. 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동훈 선생님의 이 글쓰기 생초보 특강을 듣고 내가 하나만 기억해야지 라고 한다라면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다 중요하긴 한데 요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만 정확히 맞춰도 세련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스스로 글을 평가할 수 있고요. 다른 친구의 글도 봐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어 서술어를 통해서 비문학 지문을 읽는다거나 이럴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소개하는 글들은 뭐냐면 선생님이 조금 이런 표현들은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친구들의 글은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던 학생들의 글에서 초고를 뽑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써온 글. 이런 글을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저 상태로 대학이 냈단 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써온 글 알겠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강의 전체를 통해서 예시를 많이 다루지는 않고 그 몇몇 학생의 글을 문장 표현 쪽에서부터 구성 쪽의 표현도 봐서 여러분들이 한 학생의 글을 문장과 내용과 구성 전체적인 면에서 볼 수 있게 선생님이 강의는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요. 화학 시간에 저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과학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뭐죠?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해요. 이렇게 주어 서술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문장 표현이 쉬워진다고요. 자, 보면 볼까요? 저는 그럼 얘를 받아주는 서술어가 뭐예요? 당연히 뭐겠어요? 발표겠죠. 저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관련된 정보를 찾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문장 전체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보면 조금 어색한 게 보세요. 화학 시간에 문장 처음 보면 화학 시간에 저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과학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왠지 문장이 어떻게 읽어져요? 저는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처럼 읽히죠. 자, 가령 저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관련된 정보를 찾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서술어가 요게 들어와 버리니까 요 시간이었습니다라는 서술어를 받아주는 주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전체적으로 엄밀하게 주어 서술어 관계로 따지면 저는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시간에 저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과학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서 보면 2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죠. 자, 이런 문장을 강의를 사실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 문장을 다시 써보는 게 좋고요. 두 문장으로 써줘도 돼요. 자, 그러면 문장 전체의 서술어가 뭐죠? 그렇죠. 시간이었습니다죠. 시간이었습니다. 요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러면 위에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는 뭐냐? 시간이었습니다에 호응하는 주어는 없는 거죠. 발표하는에 호응하는 주어는 저겠죠. 저.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서술어를 받아주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느낌이 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도 뭐 1시간 전에 생각하면 이렇게 고쳐봐야지 했다가 또 다음 있다 보면 또 이렇게 고쳐야지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글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주관성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하거나 수정하는 내용들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예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일단 주어 서술어만 정확하게 맞추면 되죠. 그러면 뭐를 빼면 돼요? 화학시간 요거를 좀 뒤로 빼주고 전운을 주어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화학 시간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과학 관련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어 서술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발표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의 느낌과 이 문장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알겠어요? 항상 문장을 쓸 때 뭐와 뭐를 관련해서 생각해라. 주어와 서술어를 정확하게 맞춰서 써라. 이게 문장 쓰기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을 쓰고 또 남의 글을 많이 보고 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 눈을 길러줘야 돼요. 수능 국어 문법에서도 주어 서술어 호응과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로 보면 알아요. 객관식 문제로 보면. 근데 자기 글에서 쓸 때 그게 응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아니면 이렇게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과학 관련 정보를 발표하는 화학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시간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때 무엇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추가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두 문장 정도로 쪼개서 문장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 느낌과 요 느낌. 왜 다르다? 주어 서술어를 맞췄느냐 맞추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특별히 팁은 써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2페이지에 여러분들 프린트 2페이지 옆에 날개 있죠. 이 날개 옆에다가 선생님이 주는 팁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문장 쓰기가 조금 어렵고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자, 이 문장을 보면 문장의 처음이 지금 뭐예요? 화학시간 애가 지금 문장이 처음이죠. 이렇게 되면 서술어를 맞추기가 글을 처음 쓸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처음을 시작할 때 주체, 그러니까 대부분 주체라는 거는 행동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주체는 자소서에서 주체는 누가 돼요? 나나 저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문장 쓰는 게 어려우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글쓰기가 좀 통달을 하게 되면 요 단계를 더 벗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자소서 쓸 때 좀 쓰기 어려워요. 선생님 문장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주어를 문장의 처음의 시작을 이런 주체 나나 저와 같은 주체 행위자를 놓고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문장을 조금 더 예쁘게 담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기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자소서라는 게 뭐 한 번 딱 쓰고 됐어 잘 썼어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번 3번은 써보고 고쳐 쓰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썼다가 또 매 문장마다 저는 나는 이렇게 시작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다르게 써보든가 이런 식의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지웁니다. 지운 내용 금방 뭐였다고요? 문장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 없으면 주체 나나 저로 시작을 해라. 알겠죠? 그거에 맞춰서 서술어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이런 공부는 평소에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긴요? 수능에다 나오죠. 자, 사실 이것도 선생님이 쓰면서 되게 고민했어요. 주어 서술어 수능에게 길을 묻다 그랬죠. 그럼 원래 에게는 어디에 써야 되죠? 아, 그런가요? 국어 시간은 아닌데 선생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에게는 뭐예요? 사실은 유정치언에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숨 쉬는 거. 사람이나 동물에게만 쓰는 건데 그럼 사실은 여기에서 에로 써야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뭐예요? 의인화를 해서 에게로 쓴 겁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다루는 사람들은 저렇게 조사 하나를 쓸 때에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뭔가 고민하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제목을 딸 때 수능의 길을 묻다로 할까 수능에게 길을 묻다 고민하다가 에게로 하면서 이게 약간 의인화된 느낌으로 가자라고 해서 에게로 쓴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쓰는 거 그런 것이 문장 표현이에요. 자, 2016 수능 기출을 보면요. 그렇죠. 주어 서술어 호응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여러분들 다 아마 풀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후로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문제집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를 보는 눈은 충분히 쉽게 기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중 가장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은 뭐냐라는 거죠. 자, 갔습니다. 항상 뭐부터? 주어와 서술어를 맞춰보자 그랬죠.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뭐예요? 그쵸?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뭐였다고요? 그는 이 그는을 받는 서술어 이론을 더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죠. 그러면 자, 그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뭐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쵸? 발전에는 자연스럽지 않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이렇게 써야 더 자연스럽겠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하면서 주어 서술어에 대한 감각을 키우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자, 주어 서술어만 찾아보세요. 주어 서술어. 그쵸?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은 은밀하네요. 눈짓을 어땠습니까? 주고받았어요.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 다음에 회의장을 빠져나왔죠. 그럼 어때요? 어색해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두 사람은 주고받은 후 빠져나갔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자연스럽습니다. 3번은요. 자, 3번에서도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유럽이죠. 유럽. 그죠? 그러면 유럽은 서술어. 생산기술. 유럽은 생산기술의 발달. 유럽은 발달과 그에 따른 사회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대요. 자, 유럽은 변화를 겪었다. 괜찮죠? 근데 유럽은 생산 기술의 발달 이상해요. 근데 의미상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의미상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많은 학생 이해를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요. 자, 그에 따라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상 따져보면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로 가야 되죠.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은 거죠. 그쵸? 얘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발달로 끊어주면 안 돼요. 발달을 겪은 게 아니라 발달해서 변화를 겪은 거죠. 이해돼요? 발달 자체를 겪었다 이렇게 되면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산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해서 그에 따른 변화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 겪었다가 생산기술의 발달을 겪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답이 잘 안 보이는 문장입니다. 아니면 뭐 발달하고 또는 발달하였고 이렇게 가도 되죠. 그 다음 4번은 역시나 뭐만? 주어 서술어만. 알겠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딱 써놓고 뭐만? 주어 서술어만 딱딱 정확히 맞춰도 문장 표현에서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요건 잘 알죠? 여러분들이 요점은 알아야 한다. 이상하죠? 이런 문장 나오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말하는 요점은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고쳐야 되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어. 학생들이 그렇죠. 자, 얘를 받아주는 서술어.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 혼동이죠. 혼동이나 기억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혼동이나 이상하죠.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뭐 하거나 혼동하거나 그렇죠. 그래야 여기 두 개가 호응하죠. 혼동하거나 작품 이름을로 고쳐야죠.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야 요 주어에 맞는 서술어 두 개가 딱 잡히죠.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가 사실 수능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좀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바른 문장 표현으로 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생겨나면서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가지고 다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문장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는 거다. 물론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정도의 주어 서술어 호응이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5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문제 푸는 데서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또 자소서를 쓸 때도 내가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통해서 문제 내가 쓴 글이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눈이 생겨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반드시 뭐 하라고요? 자, 우리말 문장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 만약 영어예요. 만약 영어다 그러면 난 널 사랑해. 그러면 주어 다음 뭐가 바로 나와요. 서술어 나오죠. I love you. 발음이 좀 그렇죠. 미안합니다. 아무튼 나는 나오고 그 다음 서술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문장의 특징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말들은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너를 정말 너무 매우 하늘과 땅이 닳도록 어쩌고 사랑해서 진짜 칠판 한 발 꽉 채울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쓴 주어를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말에서 주어 서술어 호응과 관련된 비문법적 표현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자면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항상 문장을 끝을 맺을 때, 즉 서술어를 쓸 때 뭐 해라? 주어가 뭐였냐? 주어가 뭐였어요?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 볼까요? 모든 직원이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설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 뭐죠? 모든 직원이죠? 모든 직원이 뭐 했습니까? 부도를 걱정했어요. 서술어예요. 맞죠? 오히려 설비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누가? 모든 직원이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즉 이 문장에 이 서술어를 받아주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주어가 없는 거예요. 깜빡한 겁니다. 또 우리말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를 잘 생략시키잖아요. 자, 그럴 때 뭐 그럴까? 여기에 뭐를 넣어줘야 돼요? 그는 이런 주어를 하나 반드시 넣어 주어야 되죠. 또 요 문장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주어 뭡니까? 요거 앞에서 바로 나왔었던 거죠? 요거죠. 얘를 받아주는 서술어. 점은 써놨는데 자기가 쓴 거야. 여기서 알아야 할 점과 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쭉 쓰는 거죠.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간교와 민족 분열의 수단인 동시에 정치 선전이었다. 그러면 얘를 까먹어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맺으면 안 된다고. 내가 썼던 주어가 뭐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뭐뭐 해야 할 점은 선전이었다는 점이라고 썼으니까 것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사실 것을 이제 많이 쓰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문장 것이라는 표현을 너무 남용하면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아야 할 점은 정치선전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술어를 고쳐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장을 끝맺기 전 반드시 주어를 확인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문장들도 되게 어색해요. 실제로 근데 학생들이 많이 써요. 주어와 서술어에 동일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쓰세요. 알겠죠? 주어와 서술어가 동일 단어가 중복되면 그 문장 전체가 비문법적 표현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문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책상은 책상이다. 말이 안 되죠? 뭐로 써야 돼요? 책상은 공부하게 만들어진 뭐 가구다.
뭐 이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뭐 도구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주어 서술어만 보는 거예요. 봄은 봄이다.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삶에도 활력을 주는 계절이다. 그렇겠죠. 계절이다. 이 정도로 해서 약간 상위 개념으로 표현해 주었을 때 정확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 저 극단적인 사례를 들긴 했는데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뭐와 뭐를 겹치지 않는다. 주어와 서술어에 같은 단어를 겹치게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자, 옆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날개가 있죠. 날개 한번 볼까요? 똑같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서술어 뭐죠? 주어 뭐죠? 공사가 시작되다. 공사가 개통되다.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찾았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말 들어가줘야 될까요? 뭐 어떤 말이든 상관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도로겠죠. 개통이라 그랬으니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문장 표현에 감각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지금 무려 3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이죠? 주어 뭐예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쵸? 행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고쳐야 돼. 선생님이 안 써줘도 되죠? 확신이 섰다는 것이다. 뭐뭐라는 점은 뭐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표현을 써주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보는 눈이 생기면 목적어와 부사어의 호응을 보는 눈도 생겨요. 목적어와 서술어, 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보는 눈도 생깁니다. 자, 이 문장 보면요. 이 타이어는 전체를 보면 뛰어난 제품이다. 이 뛰어난 제품이다. 문제 없죠. 그런데 뭔가 느낌 이상하죠. 이 타이어는 그쵸. 제동력을 높였다. 이건 말이 돼요. 제동력을 높이다는 말이 되는데 뭐는 말이 안 됩니까? 소음을 높였다. 이거는 뭐죠? 소음을 높였어요. 좋은 차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음은 뭐 한 거예요? 이 타이어는 소음을 낮춘 거죠. 소음을 낮추고 제동력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뭐가 서술어를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적어서 이 문장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선생님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목적어 서술어를 보는 눈도 생겨요. 여러분들 뭐 문법 교재나 이런 데서는 뭐 철수는 학교에 돌아와서 빵과 우유를 마셨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마셨다라는 서술어가 우유는 봤지만 빵을 마시긴 좀 힘들죠. 그렇죠? 뭐 빵을 먹고 빵과 우유를 먹었다.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의 서술어도 같이 봐줘라. 문장이 길어지면 이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다스릴 줄 안다. 사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하면서 사실 이 두 강만에 이 문장 표현을 다 끝내려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압축을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주어 서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급적 여기 옆에 메모에 꼭 써두세요. 가급적 부사어 쓰지 마세요. 부사어를 자제해 주세요. 꼭 써두세요. 자, 뭐 대표적인 뭐예요?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굉장히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굉장히 그것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들 있죠. 자, 이런 말들은 뭐냐면 감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들을 우리는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글들의 대표적인 글들은 뭐냐면 그 구체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사어나 이런 수식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을 깔끔하고 예쁘게 쓰려면 부사어 쓰지 마세요. 굉장히 좋았어요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았겠구나 라고 누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이 느껴야 돼요. 그런데 문장에 이런 부사어를 남용을 하게 되면 글 전체가 사실 너무 구어적이고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추상적이고 약간 유치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사어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라? 호응을 정확히 맞춰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사람은 모름지기, 그쵸? 모름지기라는 부사어가 나왔으면 호응 어떻게 맞춰야 돼요? 욕심을 다스릴 줄, 요거 아니죠. 알아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런 정도 감각은 있죠.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모름지기를 자소서에 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고, 또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듯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감정적인, 특히 감정적인 부사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자기한테 좋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그걸 자소서에 쓸 때는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라고 쓰는 순간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려워요. 선생님이 강의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은 사실 문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많은 글들을 쓰시는 걸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어떤 부사어를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상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여러분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표현들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가죠. 논리적인 문장을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문법적으로 보면, 그 표면적인 문법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 거 있죠. 그쵸? 커피를 한 잔 이상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커피를 마시라는 건가요?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의도는 뭐였겠어요? 한 잔만 먹어라겠죠? 커피를 한 잔만 먹어라.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구팀은 드디어 탈꼴찌에서 벗어났다. 이 말 진짜 귀엽지 않아요? 탈꼴찌에서 벗어났다는 거 무슨 말인 거야? 꼴찌를 벗어나는 것에서 벗어났다. 그럼 꼴찌를 또 했다는 건가? 그쵸? 뭐와 뭐가 중복되고 있는 거예요. 역전합비랑 똑같죠? 탈과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꼴찌에서 벗어났다. 뭐 아니면 탈꼴찌에 성공했다. 말 너무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꼴찌에서 벗어났다.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말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그녀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 방범창을 설치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방범창을 설치해서 도둑을 지켜. 이런 식의 의미를 읽힐 수도 있다는 거죠. 도둑을 안 적어내죠?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런 말들 보면 막 급하게 쓰다 보면, 또 이렇게 어떤 내용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오류였고 논리적인 표현이 아닌데 깜빡 실수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 기본적인 실수들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표현들은 이런 표현이죠. 중의적인 표현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의적인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그럼 이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오래 보았다는 얘기죠. 너무 오래 봐서 눈이 시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매우 파란하는 거죠. 매우 파란 하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두 가지 중에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문장들 고치는 건 어렵지 않죠? 뭐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았다.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죠. 탁자 위에 어머니의 그림이 놓여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죠? 무려 3가지로 해석이 되죠. 탁자 위에 하나는 뭐예요? 어머니 소유의 그림이 놓여 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린 그림, 어머니가 그린 주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그림. 그래서 이 어머니라는 의미가 소유, 주체, 대상 3가지로 다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장들 정확하게 뭐 어머니 소유의 그림이 놓여 있다, 어머니께서 그리신 그림이 놓여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써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아버지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영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뭐 괜찮기는 한데 보면 어때요? 누가 웃어요? 이것도 점심 이런 표현 참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막 들어오는 영수한테 웃으시면서 영수야 콩나물 좀 사와 라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웃는 주체가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영수가 기분 좋게 웃으면서 들어오는데 아버지께서 영수야 콩나물 좀 사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다라는 말이 아버지한테 걸릴 수도 있고 영수한테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장은 사실 뭐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뭐 찍으면 돼요? 쉼표 찍으면 되죠. 자, 아버지가 웃으세요. 그러면 어디에다 찍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쉼표를 딱 찍어주면 아버지가 웃으신다. 아버지께서 웃으신다라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거 다 선생님이 가져온 것들은 실제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문들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능 공부에서도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 표현 같은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자기가 글을 쓸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친구끼리의 상호 첨삭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다음으로 문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문장 표현에서 중요한 거는, 그쵸, 뭐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가령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막 이렇게 뛰게 됐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걸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이제 사장님이 야 마침 얼음이 없네, 야 얼음 없음이라고 좀 써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뭐 얼음 없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좀 느낌이 그닥 좋진 않겠죠. 확실하게 뭐가 틀리니까, 띄어쓰기 맞춤법이 틀리니까, 맞춤법이 확실히 틀리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뭔가 맞춤법이 틀렸을 때 뭔가 이 글에서 갖게 되는 신뢰감, 이런 것들이 확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뭐 선생님들도 가끔 이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글 보다 선생님 이거 뭐 띄어쓰기 맞춤법 좀 안 맞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지? 이제 우리 그 한글 워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리면 빨간 줄이 나오잖아. 이거 빨간 줄 없었는데 이거 왜 틀려요? 그러면 또 제가 가서 일일이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 워드 프로그램이 잡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일 단어로만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둘 다 맞는 말인데 얘가 쓰이는 상황이 달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것까지는 잡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 선생님이 대표적인 거 한 3가지만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소서 첨삭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가장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거 3가지.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국어 선생님이 아니면 잘 찾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맞춤법 헷갈리면 다른 말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해보세요. 그는 부지런 함으로가 맞을까요? 함으로가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그는 열심히 일함으로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이런 거는 절대로 뭐가 잡아내지 못해요. 컴퓨터가 못 잡아낸다고요. 뭐겠습니까? 앞에 거는, 자, 함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어떤 앞뒤 문장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그 함으로를 쓰고요. 함으로를 쓸 때는 앞뒤 문장 관계가 어떤 수단의 의미가 있을 때 함으로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쉽게 생각하려면 함으로 뒤에는, 자, 서랑 써가 있죠. 서는 자격이고 써는 수단 도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함으로 뒤에는 써가 붙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에는 써가 못 붙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함으로 뭐가 맞아요? 문장 의미 관계를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게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겠죠. 문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개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인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다른 말로 바꾸세요, 그냥. 그러니까 뭐 든지 던지나 함으로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의미적으로 판단이 안 되면 다른 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쵸? 일을 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쓸 때 이런 말들은 항상
조심해서 쓰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소서 첨삭할 때 정말 많이 보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게 그러면 선생님만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겠죠. 실제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입학사정관들이 정말 많게는 뭐 몇백 개의 글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틀리는 그 맞춤법의 오류가 비슷비슷해요. 아까처럼 뭐 얼음 없음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한 거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러면 이 학생도 이게 틀린 거야? 그렇네? 뭐 이렇게 좀 좋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느낌이. 그 다음에 얘는 든지 던지. 드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던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뭐 던지 같은 경우는 음은 뒤에 뒷절에 어떤 사실과 관련된 거 뭐 이렇게도 쓰긴 하는데 좀 쉽게 그냥 가면 문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거는 어떤 현재 선택과 관련된 사실일 때는 여러분들이 든을 쓰면 돼요. 그리고 더는 어떤 과거와 관련돼 있을 때는 던을 쓰면 편해요. 근데 이 던 같은 경우는 꼭 이제 과거만은 아니고 어떤 의문과 관련된 사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는 이제 파악은 되죠. 노래를 부르든지 춤을 추든지 그럼 뭐예요? 이건 현재의 선택적 사실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든지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뭔가 어떤 과거의 사실이죠. 밑에 문장은. 그러니까 얼마나 춥던지. 그쵸? 이건 선택적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던지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든과 던의 쓰임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요. 마지막 그 밑에 있는 거 마지막 거는 정말 많이 틀려요. 띄어랑 띄어죠. 원고지에 가끔 오자가 잘못된 글자가 눈에 보인다의 의미죠. 그쵸? 보인다. 그 다음에 그는 열정적인 성향을 띈다.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다의 의미를 쓸 때는 뜨이다가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눈에 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원고에 가끔 오자가 눈에 보인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건 잘 써요, 학생들이. 근데 요거를 성향을 띈다를 요걸로 많이 써요. 똑같이 요걸 많이 쓴다고요. 이거는 어떤 성질을 띠다. 이건 띠다죠. 띠자. 색을 띠다. 할 때는 띠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띠다, 색을 띠다 할 때는 띠다가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같은 경우도 뭐가 못 잡아낸다고요? 컴퓨터가 못 잡아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저런 것도 있었어 하겠지만 워낙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뭐 입학사정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하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사례 중에 하나일 거죠. 이런 거 하나 정확히 딱 써주었을 때 대해서 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신뢰감들이 쌓인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좀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다뤘는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뭐가 중요하다?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수능에서 배우는 목적어와 서술의 호응이라든가 중의적인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런 맞춤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격가지로 조금씩 가져가면 돼요. 알겠죠? 조금 선생님 말이 빨리 좀 따라오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5페이지죠. 실제 자소서 문장으로 안목 키우기.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멈춤 눌렀다가 한번 멈춰보고 이 문장은 뭔가 어색한데 그 어색함이 무엇일까? 이 느낌 뭐에서 오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는 게 더 좋아요. 자, 우연히 도서관에서 위안부에 대해 우리의 사명감을 키우며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확립하는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관형절이 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좀 어려워요. 의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주어가 뭐예요? 자, 주어가 보면 여기에는 도서관에서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붙더라도 주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 학교가 어떤 유정물은 아니지만 이런 거 이 단체가 주어가 돼요. 그러면 도서관에서가 주어가 되죠. 도서관에서 이러한 취지의 그쵸? 행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근데 뭔가 어때요?
도서관에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약간 피동의 형태로 쓴 거죠. 거기에서도 어색한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연히 그러니까 이 부사어 하나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 부사어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다는 말이 안 되죠. 이 학생이 쓰고자 한 의도는 뭐겠어요? 우연히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상하잖아요. 우연히 내가 참가하게 된 거겠죠.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적어준 내용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문장을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났는데 뭔가 어색하다. 근데 어떻게 고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중요한 팁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체를 나나 저로 설정해서 문장의 처음을 시작하라 그랬죠. 아, 그렇네요, 선생님. 그래요? 아, 그렇네요, 선생님을 느꼈으면 다시 한번 고쳐봐요. 여러분들 고친 거를. 그쵸? 생각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자, 우연한 기회에 유해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많이 안 고쳤어요. 그냥 주어 서술어만 해서 문장만 약간 살짝만 수정했어요.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죠. 자, 여기에서 정확히 하면 뭐를 넣어줘야 돼요? 전은인데 요거는 문장 흐름상 없어도 되니까 선생님이 빼기는 했는데 이 전은을 주어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요.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저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참여하다.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니까 조금 낫죠. 물론 여기에서도 이 문장을 하나 더 쪼개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오늘의 강의 주제랑은 좀 맞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냥 이 문장을 저는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이 주어로 생각을 해 놓고 근데 저는이 반복되면 계속 반복되면 쓸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요건 빼도 되기는 해요. 빼더라도 저는이라고 읽는 사람은 그냥 생각하고 읽으니까 어쨌든 참여하다라는 어떤 동작과 관련된 단어를 쓰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조금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되고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뭐의 문제? 우연이라는 어떤 부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거는 조금 긴데요. 이것도 그냥 간단히 한번 가죠. 자, 이 학생의 글도 역시나 초고입니다. 이 학생은 아주 여러분들이 보통의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동경하는 대학에 붙은 학생의 글인데요. 처음엔 이렇게 써왔다고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뭐 있다고요? 굉장히 빼는 게 좋아요. 저에게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해도 돼요.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했는데 굉장히란 말 쓸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너무 의미가 커 보여요. 이걸 빼더라도 흥미가 있었구나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글이죠. 첫 문장만 봐도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될까요? 오늘 강의했던 건데 그렇죠? 아직 안 보여요? 연습하셔야 돼요. 주어가 뭐예요? 주어 서술어만 보라고요. 시간은 과학 시간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에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러면 문장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내용상의 문제기는 한데 이렇게 뭔가 굳이 불필요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경험이니까 이런 거 없이 이런 문장들을 빼고 내용으로 더 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요거를 빼고 요 문장만 좀 살리면서 의미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고쳤어요. 그냥 간단히 가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주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듣고 흥미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부사어라든가 부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서 오히려 글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짧게 주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써주는 게 보다 더 좋은 문장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우주의 역사 이거를 강조하고 싶다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을 때 이렇게 저는이라는 주어를 써주면 문장 표현하기가 쉽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문장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우주의 역사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또 껴도 돼요. 앞으로 얘를 빼줘서 그리고 땅 때려줘서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역사를 배운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과학 시간은 이것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약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좋은 표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 뭐가 있지? 그냥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이라고 써도 비문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주어에서 시간이라고 썼으니까 서술어에서는 순간이었습니다라고 바꿔지는 센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자, 인간이 감히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빅뱅을 배우면서 뭐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 문장은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자, 한 문장 너무 길어요. 이건 선생님 2강에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건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된다고요. 근데 인간이 감히 존재하지 않았던, 어때요?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글의 흐름을 딱 끊어버려. 인간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 이게 더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주체는 저겠죠. 나일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쪼개서 보면 알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서술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이 구조가 너무 단순하게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문장을 잘라줬어요. 이것도 여러분 잠깐 멈춤하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알았다는 내용을 어떤 단어로 바꿔줄까? 그렇게 하면 서술어를 바꿔주면 글의 리듬이 생겨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알다라는 말을 뭐로 바꿔주는 거? 이해라는 말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술에 변화를 주면 조금 더 글의 느낌이 세련된 느낌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논리적인 글을 쓰라 그랬잖아요. 보면 우주가 존재했다는 흥미로운 이론은 저를 사로잡았고 수업 시간만으로는 호기심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대한 갈증이 무슨 말인가? 지식에 대한 갈증이면 되겠는데 호기심의 갈증을 느낀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그쵸? 뭔가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앞뒤 문장이 어때요? 서로 고를 통해서 대등하게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이건 2강에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런데 고를 통해서 연결하면서 연결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얘를 한 문장으로 만약에 쓴다라면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흥미로운 저를 사로잡았지만으로 가야지 논리관계가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호기심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이번 이렇게 고친 거죠. 근데 뭐에 대한 호기심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완전한 의미를 갖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 조금 어색하게 되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이 뭐 하나만 알면 돼요 이래놓고 선생님이 참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작점은 주어와 서술어입니다. 주어 서술을 보는 눈이 생기면 선생님 정도의 어떤 이 정도 실력은 금방 갖출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소서는 내가 읽는 글이 아니에요. 나는 쓰는 거고 자소서는 대학 측에 전달하는 거고 읽는 사람은 입학사정관과 교수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입장을 읽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표현이 정확하고 기본적인 문법의 구조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시작에는 주어와 소술어의 호응만 정확히 해도 어디 가서 이 학생 글 되게 못 쓰네 이런 말은 안 듣는다. 알겠죠? 그렇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련된 문장을 쓰려면 우리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올바른 문장 표현이나 고쳐쓰기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강 마치고요. 2강에서는 조금 더 자소서를 쓰는 과정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 강의할 테니까요. 1강 잘 정리하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2강에서 또 다른 내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도 역시나 문장 표현과 관련된 문제로 만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 있으니까 먼저 한번 꼭 예습하고 선생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2강에서 볼게요. 안녕.